그래서 이 배누의 모체 소행성 내부에 상당 기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배누가 약 100km 크기의 원시 소행성에서 분리되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소행성 내부에는 소금물 호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존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암모니아라든지 물이라든지 광물이 결합을 하면서 생물을 합성하는데 초기에 필요한 이런 합성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2024YR4라고 하는 소행성이 2032년 12월 22일 날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토리노 등급 3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행성 떨어뜨리는 사이트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모두가 해봤을걸요? 1월 29일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사가 이 2024YR4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 가능성이 1% 이상이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적 관측을 해봤더니 1.2%에서 1.8%로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1.8% 여러분 가챠 게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작은 확률은 아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나사에서 다시 한번 발표 나옵니다. 충돌 가능성이 2.3%로 추가 관측을 했더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내려왔어요. 2.2%. 그래도 2.3%나 2.2%나 어쨌든 2%는 넘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냐? 우리 그러면 예상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충돌 확률이 꾸준히 지금 수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충돌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들이 그래 왔고요. 가장 높았던 약 300m가 가 넘는 소행성인 아포피스가 충돌 확률이 4%까지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0%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근지구 소행성에서 관찰이 되는 일반적인 패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2.2%의 확률은 너무나 높으니까 추가적으로 관측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나사하고 ESA는 지상망원경으로는 꾸준히 계속 관측을 할 거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틀라스라고 하는 소행성을 주로 관측을 하는 망원경들도 지구 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2024YR4라는 것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의 크기라든지 궤도라든지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정말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 거냐? 현재는 소행성이 관측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2025년 4월까지 한 2달 정도 더 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은 소행성을 관측하기가 어려워져요. 궤도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관측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3년 후입니다. 현재로서는 2024YR4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을 펼쳐도 답이 나지 않는다. 2028년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충돌한다고 해도 다 방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소행성 충돌 영상 제가 만든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소행성 배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EBS에서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주제를 다뤘었냐면은 화학적 진화라는 이야기, 저희가 또 안될과학에서 다뤘던 그 화학적 진화 내용이 너무나 재밌다고 그래서 EBS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장홍재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장홍재 교수님이 3월부터는 시즌2가 방영이 되는데 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화학적 진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나가 궁금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지구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사가 이 배누의 소행성 샘플을 분석을 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부시기에 충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행성 배누를 탐사를 했던 탐사선이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탐사선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행성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저렇게 샘플을 채취해왔습니다. 뚜껑을 땄더니 저기 막 까맣게 이렇게 돌들이 막 있죠. 이게 바로 소행성 샘플입니다. 한 250g을 채취를 했었는데 중간에 뭐 사건들이 있으면서 한 210g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행성 배누에서 가지고 온 샘플을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5개의 핵염기, 여러분 AGTC 이런 거 있죠.
그리고 RNA에는 티디신이 유효돼가지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유라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5개가 모두 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DNA와 RNA의 중심이 되는 그 모든 성분들이 전부 검출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20개거든요. 20개 중에서 무려 14종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3라고 하는 니코틴산, 그 다음에 황, 인 이런 필수 원소까지 모두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 우리 우주에서도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일본도 이 소행성 샘플을 채취를 해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류구라는 소행성 샘플보다 그때는 되게 작았어요. 2g? 여기에서 발견된 유기물의 농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이 소행성 베누가.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2016년 9월 8일 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우주를 항해를 하면서 2018년 12월에 소행성 베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착륙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소행성의 정확한 표면 데이터가 없었고 착륙이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 착륙 후보지 선정 같은 것들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착륙점 계산을 위한 궤도를 운영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누에 도착을 한 후에 착륙점 선정까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예비조사가 들어갑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 2개월간 목표는 뭐였냐면은 베누의 질량이라든지 자전 속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베누를 돌면서 3D 모델을 구축을 한 거죠. 초기에 분광 분석으로 진흙 같은 점토 같은 것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죠. 예상과 달리 베누의 표면은 바위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지형을 매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매핑 퀄리티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목표 지점 정확도를 계속 증가를 해서 새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목표 지점에 5m 이내 오차로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향상을 했고 그래서 후보지 4곳을 선정을 합니다. 이 후보지 4곳이 나이팅게일, 킹피셔, 오스프리, 샌드파이퍼라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돌덩어리인 이 소행성에서 지금 주차장 같은 거 보이죠? 요만큼 정도의 거리예요. 이 좁은 공간에 완벽한 샘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 박사님이 이 담당자였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닿으면은 저렇게 되잖아.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샘플 채취를 실패를 하거나 채취를 하더라도 지구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저기들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갔더니 저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결국 최종적으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크레이터에 착륙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겠죠. 이거 지금 하나하나 보이는 거죠. 오스프리라는 지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야, 저렇게 매핑을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스프리보다는 나이팅게일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죠. 그래서 최종 선정된 지점이 바로 나이팅게일.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분광 분석을 해봤더니 미세 입자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보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로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이렇게 샘플 채취를 성공을 합니다. 이게 실제 사진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GIF 파일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폭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베누의 표면을 살짝 터치한 다음에 질소가스를 이렇게 분사를 해요. 그러면서 진공청소기처럼 먼지하고 자갈을 싹 빨아들입니다. 목표량이 거의 60g이었는데 실제로는 125g 정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베누 표면에 접촉하자마자 약 1초 뒤에 질소가스를 막 뿜어내요. 주위에 먼지 같은 거, 돌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딱 들어갑니다. 질소가스 분사를 해가지고 거꾸로 진공청소기처럼 표면 물질을 쫙 강제로 여기다가 밀어 넣는 거죠. 샘플 채취하는 과정이 한 5초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우주선은 자체 추진기를 사용을 해서 베누에서 이륙을 한 거죠. 이 과정을 연습을 하려고 나사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했겠습니까? 물속에서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 나사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 자 이제 샘플을 채취를 했으면 다시 지구로 복귀를 해야겠죠. 이 오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샘플이 들어오면서 뚜껑이 꽉 안 닫힌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이게 막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샘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닫히는 부분에 자갈이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 채로 이렇게 가면서 먼지가 이렇게 우주로 새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사가 기계를 다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 봉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냥 이렇게 꽉 눌러버린 거예요. 샘플을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샘플을 지구로 보낼 수 있는 이 캡슐에 딱 봉인을 합니다. 그럼 저 캡슐이 지구로 오는 거예요. 저 추진력을 통해서 지구의 대기권에
2023년 9월 24일 진입을 합니다. 거의 초당 12km의 속도로 들어오면서 거의 3000도 가까운 열을 견뎌야 했어요. 저 안은 계속 진공이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속도를 시속 18km까지 줄였고 유타 사막에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이 내부에도 질소가스를 꽉 채운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와의 접촉을 차단했고 이 그대로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로 옮겨져서 지금 저기거든요. 영하 8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을 하고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저렇게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16,000여 종의 유기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나노 단위의 광물 구조를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무려 33종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체에 쓰이는 아미노산 20개 중에 14개가 이 33종의 아미노산 중에 포함이 된 거죠. 꽤 유의미하죠, 정말로.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 인산염 같은 새로운 우주 광물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바닷물의 흔적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누는 과거에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칼사이트라든지 암염이라든지 이 실바이트라든지 총 11종의 염류 광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광물들은 염분이 포함된 물이 오랜 기간 증발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물이 있었을 수 있다. 이 발견된 염류 자체가 지구의 건조 호수 바닥에서 발견되는 염분 크러스트하고 되게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증발된 광물의 발견은 이렇게 베누에 모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뭐 계속 이 모양대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양도 돌고 이러다 보니까 증발도 되고 날아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누의 모체 소행성 내부에 상당 기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베누가 약 100km 크기의 원시 소행성에서 분리되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소행성 내부에는 소금물 호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존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암모니아라든지 물이라든지 광물이 결합을 하면서 생물을 합성하는데 초기에 필요한 이런 합성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기 태양계에서 이런 유기물들을 만들어내는 유기물 공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로파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누 샘플에서는 아미노산이 이거 왼쪽 형이 있고 오른쪽 형이 있거든요. 이 좌우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1대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구 생명체는 거의 왼손형 아미노산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L형이라고 하는데 이 L형 아미노산만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화학적 편향이 지구에서만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다. 지구 생명체가 L형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L형 아미노산 선호도가 우주에서 온 유기물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다른 행성이라든지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면은 D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른손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걔네 구조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러한 생명 재료들은 우리 은하계 전역에 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베누에서만 이런 게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 역시 소설 컨택트를 통해서 이 우주의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이번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엄청나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분석이라든지 조금 더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와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DNA적으로도 다른 생명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